정부가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나와서 하도 종부세에 대해서 어디는 3천만 원, 어디는 5천만 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7개 사례를 딱 드러났어요. 그 사례 있는 게 15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그냥 두 번째 거 그 유명한 압구정 현대 111제곱미터면 36평인데 저게 그냥 1,800만 원 내다 1,900만 원 내니까 2,900만 원 내니까 자, 저게 지금 시세가 한 6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압구정 현대 36평은 1,800만 원 내다가 2,9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높아졌다. 용암 다뤘어요, 저희. 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60억 아파트인데 저게 이제 한 5년 전에는 30억 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댓글이 과거와 또 달라요. 아까 제가 이제 신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댓글이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런 댓글도 많지만 아니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는 내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당연하죠. 보수신문에도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여론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팩트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 중에 가짜 그래픽이 너무 많이 돌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14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아마 여러분 친구가 뭐 동창회 카톡에 넣거나 정말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픽도 깨끗하고. 근데 지금 시세가 40억 주택이라면 8천만 원 정도 낸다. 40억 주택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한 1,000만 원도 내지 않을 경우가 지금 종부세 30억 원이어도 부부 5대5로 하면 종부세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보유세를 8천만 원 낸다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셔도 여러분이 40억 주택이면 8천만 원 내면 2%잖아요. 실효세율이. 우리가 지금 0.15인데 그러면 정부가 2%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올린다는 소리예요. 2배, 20배를 올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900%를 올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픽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짜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죠. 지금 40억 주택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안 나왔는데 1가구 1주택이라면 올해 한 1,000만 많이 올라서 한 7, 800 내다 올해 1,00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억 주택은 총 보유세가 이게 진짜 뉴스로 한다면 여기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많이 내면 1,100만 원 정도. 이거 완전 가짜네? 아니,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걸 믿고 싶은 분들은 줄줄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시고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거 너무 징벌적이지 않느냐 이러는데 가짜네. 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정부가 내놓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표가 있는데 이걸로 항변하지 않고 가짜 그래픽을 만들어야 할까? 진짜로는 항변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 안 돼. 진짜로는 흔들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얼마나 꿀을 빨아왔었는지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꿀을 빨아왔는지를 제가 이제 재미나이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가하고 공시가하고 과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요. 근데 재산세를 어디에다 매기냐고 하면 결국은 과표에다 매기거든요. 제가 세 번째 말한 것 과세 표준에다 매기는데 자료 한 11번 보여주십시오. 가령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50억이었는데 70억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한 20억이 올랐다고 칩시다. 1년이건 뭐 2년이건 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보통 이제 시세의 69%니까 저는 뭐 70%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너무 낮아. 2023년이면 시가가 50억짜리가 공시가는 35억 원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과표라는 걸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표는 여기 공시가 곱하기 또 45%를 또 해줍니다. 거기 뭐 공정가율인지 뭐 이상한 걸 또 곱해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렇죠. 뭐 0.뭐 이걸 또 곱해줘서 그렇죠. 깎아줘. 이걸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놈아. 그래서 또 깎아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0억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대략 재미나이 그 똑똑한 놈이랑 한번 계산을 잘 해봤어요. 최종 재산세만 봤을 때 종부세를 빼고 재산세만 봤을 때는 재산세 납부액이 저거는 각종 공제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공제를 하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액이 1,110만 원이었던 게 50억이 70억짜리는 1,165만 원으로 55만 원 오릅니다. 이거 장난. 시가는 20억 올라요. 시가는 20억 올라. 시가는 20억 오르는데 그런데 세금은 재산세 납부액은 55만 원 올라요. 이거는 무슨 장난치냐. 근데 저걸 저렇게 꼼꼼하게 해놓은 게 아이고. 윤석열 정부 때 저 재산세 과세 표준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60%에서 45%로 낮춰놨어. 또 낮췄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시가가 아무리 올라도 와. 공시가를 또 공시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나왔잖아요. 최근에 나왔으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시가가 뭐 25 올랐어. 근데 이제 공시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시가 나오면 열람을 해요. 주민들이 열람을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뭐 공시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민원을 냅니다. 민원을 내요. 구청에다 민원을 내.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시가 심의위가 있어요. 공시가 심의위에서 이제 간평사분들도 있고 뭐 세무사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대충 한 또 5% 정도 조정을 해줍니다. 또 해줘.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조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딱 보고 얼마가 나온다. 지금 김원장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공제도 빼고 뭣도 빼고 이 정부에서 또 마사지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사지 해준 것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시세가 오른 것만큼은 거의 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우리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싸우지 마시고. 이 강남 지역에서 꿀 빨았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 최 기자가 근데 저희 생각보다 친해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정말 강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했고 그걸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하지만 정부도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한강벨트의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오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하게 시장에 참여하신 거예요. 합리적 맞아요. 기대 효과를 가지고. 그들을 그래서 비난하는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낮춰주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남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강남 사람들을 없어요. 비난하려고 이분들이 꿀을 하는 그러니까 건 아니고요. 최 그건 기자가 아니야. 말한 것은 그게 강남 그 사람들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시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그 세금은 별로 혜택을 그렇게 많이 봤지. 많이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현상은 꿀을 빤 현상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금 뭐 어떻게 하려고 탈세하려고 한 건 건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그다음에 아니고 그건 이제 맞지. 실효세율이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집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중과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면 세금을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효세율이 우리가 0.15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1%, 2%니까 미국에 한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고 일본에 한 3분의 1, 2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50억, 100억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우리 사회의 0.1%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실효세율이 0.7, 0.8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구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소득세도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너무 안 내게 돼 있었는데 이건 뭐 여러 번 정부마다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자분들의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구조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50억 한 100억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언론이 너무 과장을 해서 그렇지 많이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세금을 그만 올려야 하느냐. 문제는 이 0.1%, 1% 이 부분이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네. 벌써 1년에 10% 원베일리 이런 건 10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수익성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을 높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약간 한 가지만 더 시간 관리를 왜냐하면 큰일 났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시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과표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공시가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예. 시가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특혜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시가가 덜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서울의 네. 강북 지역이랄지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 네. 또는 지방에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 실효성 중과야. 상대적 중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제가 되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가 공정하게 돌아가려면 그렇지. 불공정해. 이게 문제야. 시가가 오른 것만큼 그러면 실효세율도 같이 따라서 올라줘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강남이라고 할지라도 네. 지금 뭐 약간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늘 이쪽은 야 맥스 그러면 너희는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희는 과표를 윤석열 때는 야 과표를 최대 니들은 5%밖에 한 해는 못 올려. 날지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 최대 150%밖에 전년도에 비해서 못 올려. 캡을 씌웠어. 이렇게 캡을 씌워버린 그러면 거야. 안 돼. 이거는 그러면 불공정이잖아. 시세가 계속 높아지는 지역만 혜택을 혜택을 보는 보고 거야.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시간 관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 선진국의 보유세가 궁금하다. 요런 저 SNS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SNS 소개를 한번 잠깐 자, 해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뉴욕이 1.0% 도쿄가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예. OECD 주요국 보유세 실효세율 요거를 좀 설명 좀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띄워가지고.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이 방금도 제일 높아요. 그래 저도 이 표 보고 알았어요. 네. 지금 미국은 사실은 2% 뉴욕이나 이제 뉴저지 이런 데 2% 넘어가지.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싸. 한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2천만 원 내요. 근데 우리나라 200만 원 안 나올걸요. 10억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보다 한 3분의 1 많게는 한 4분의 1, 5분의 1까지 적게 내고 있다. 네. 네. 이건 뭐 분명한 팩트예요. 분명히 근데 사실이니까. 예,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꼭 댓글에서 아니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도 같이 비교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양도세 선진국보다 우리가 좀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마다 워낙 다양한 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해 나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집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높고 온 국민이 지금 전부 그 강남의 집만 보고 달리기를 하는 건 아파트 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잡자는 거를 그거는-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예를 들어 짧게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인천에 종부세를 예를 들어 30억 공시가격 30억 넘는 주택이 몇 채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인천에 이번에 정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토부에서 나온 이 공시가격 보면 저도 급여 보고 알았는데 30억 넘는 아파트 몇 채? 그냥 인천에요? 인천에 그냥 너 느낌을 그냥 보려고 느낌. 하는 거야. 느낌을. 느낌 영채. 한 채예요. 한 채 맞아요. 오, 한 맞췄네. 채. 광주하고 대전은 하나도 없어요. 울산은 심지어 공시가격 15억 넘는 주택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 가려면 예. 한국 부동산 통계로 30억 주택 갖고 있으면 상위 1%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50억, 70억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너무 지나쳐요. 그럼 그냥 심각한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면 그냥 그런 것 같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심이 온 국민을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외곽에서부터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불쏘시개처럼 그걸 자꾸 살리려고 해. 풀무질하는 풀무질,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서울에서 10억, 20억 갖고 있는 분도 자꾸 아침마당 그런 기사를 보면서 10억 올랐네, 5억 올랐네, 이분들 종부세를 뭐 얼마를 더 내야 하냐 하니까 10억, 20억 갖고 계신 분들도 자꾸 그걸 쳐다보게 만드는 예. 그 부동산 공학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예. 끊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지금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없죠. 생각보다 KBS 출신들이 말이 많네요. 제가 두 분 다 친해가지고 말이 많으시네. 아시는 형님들이랑 안 껴들었습니다. 예, 껴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형님들도 혼날까봐 내가. 세 주제를 들어갈 시간이 될까요? 어떤 거요? 세 주제 들어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세 주제가 뭐 중요하다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요? 아니 그냥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저도 한 말씀만 얹고 판단해 보시겠어요? 시간을? 그러면은 뭐 한번 해봐요. 아니 별건 아닌데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정과제로 삼고 이틀이 멀다고 지금 계속 무언가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촉발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중과 폐지한다. 유예. 중과유예.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그러면 중과세가 무서우면 나는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라는 선택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야. 어차피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거지 뭐. 뭐 언제든 정부가 시장 이겼어? 버티는 자가 이겼지. 그렇죠. 라고 해서 난 안 팔아. 안 팔면 새가 맞나? 라고 해서 버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이 두 현상 또는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파는 분은 그나마 정책 순응적인데 예를 들어서 버티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봐 내가 이겼지? 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가 양도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보유의 이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비교 형량해 보면 그게 더 무거울 거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미. 네. 나왔잖아요 시장에. 맞아요.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가 2주택이든 뭐 고가주택이든 비거주 1주택이든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보유세가 커질 거야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상이 퍼져야 5월 9일 양도세 유예 폐지 이후에 잠김 현상 없이 정책이 계속 이어간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5월 9일 이후에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보유세 단계로 정부가 카드를 1, 2, 3, 4, 5, 6, 7, 8로 낼 거냐 안 낼 그렇지. 거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 카드를 접는다 또는 유예한다 상황을 좀 지켜본다라는 느낌이 나오면 거봐 꼬리 내리지. 그렇지. 선거 때문에 또 눈치 보는 거 봤지. 그렇지. 거봐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했잖아. 세다고 한 건 늘 언제나 허풍이었어라고 하면 오히려 5월 9일 이 D-Day를 믿고 판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4년간 부동산 정책의 최대의 바로미터가 저는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분수령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유세 논란은 뭐냐면 5월 9일 이후에 그 다음 카드로 가기 위한 이제 진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많네 적네라고 해서 지금 지난주 청와대 일각에서 사실은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보유세 건드릴 생각 없어. 지방선거 후에나 할 거야. 천천히 상황 봐도 돼라고 하는 나름 유화적인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 보유세를 안 건드릴 수도 있겠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정책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된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설계가 여기서 끝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보유세 건드려야 된다. 또 세금이라고 말하기 싫어? 오케이. 그러면 보유 부담이라고 해도 좋아. 이거 건드려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 특정 지역에 특혜성으로 몰려 있어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근데 마침 예. 청와대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죠. 그 영상 잠깐 보고 영상. 오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측면의 보유세도 있는 겁니까? 보유세 부분은 지금 현재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닙니다. 대신에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네. 쓸 수 있는 시등카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쓸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전 저거보다 더 센 멘트가 나와야 된다. 더 세게 나올까요? 여지가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 카드 1, 2, 3, 4, 5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앵글이 다른데요. 네. 요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5월 9일 날로 매물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5월 9일 이후에 또 이제 그 수도권의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 사업자들의 대출 그 만기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 1년마다 이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한 1만 채 정도가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주택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하는 분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의 만기 일시 상환이 올해 이제 도래하는 게 한 10,000채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럼 5월 9일 이후에도 네. 그 사람들의 대출 했던 거 있잖아. 이게 지금 다른 1주택자들처럼 재평가할 거다. 재평가하고 뭐 지금 좀 안 되면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된다. 아니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된다. 연장 안 해준다. 연장 안 해준다. 뭐 이쪽으로 가면
이게 처음에는 양도세 가지고 한번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는 대출 가지고 이제 금융 쪽으로 지금 한번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000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기에 한 것 중에서 이제 신규 분양만 분양이 매물이 아니다. 기존 주택의 매물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떠올려 보면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가지고 종료하는 걸로 잡고 매물이 나오는 걸로 하고 그게 그 이후에는 대출을 임대사업자들의 매물로 그렇죠. 한번 두 번째 잡고 예, 금융으로 그걸로 잡고. 안 될 때 보유세 꺼내지 않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또 한 개 중간지대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공시가하고 과표만 조정을 해도 확 높아져요. 그 방법도 있다. 그건 보유세가 아니지. 과표가 윤석열 때 60%에서 45% 그러네. 낮춰졌잖아. 그것도 방법이 맞네. 있을 수 있네. 그래서 그러네. 제 얘기가-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제 얘기가- 그러다가 도 있네요. 굳이 누진적인 보유세를 어떤 실링을 두고 다른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을 할 필요도 없고 예.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도 돈 3, 4천만 원 강남 아파트 쪽이 돈 2, 3천만 원 더 부과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뭐냐면 얘기야. 자꾸 보유세 또 그리고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 선거 전에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뭐 또 이런 거 말꼬리 잡아가지고 자꾸 이런 이미지 공격도 들어가고 마치 대단한 과세 폭탄이 나오는 것처럼 언론들이 사실은 프레이밍을 잡고 있으니 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살짝만 설명드리면 원래는 너 집 얼마야? 100억이야. 그럼 100억에 세금 내. 이래야 되는데 100억에 몇 프로? 도대체 왜 공시지가라는 건 있는 거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나는 100억에 팔았는데 내 윗집은 90억에 팔 수도 있고 내 밑에 집은 110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 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균일하게 행정이 안 되잖아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위해서 좀 요 정도로 균일가를 맞춰보자라는 제도가 공시지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왜 공시지가가 문제가 됐냐면 엄밀히 보면 시세의 절반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늘 반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한 거잖아요. 너무해. 균일성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간 건데 오히려 시가의 반으로 해서 마치 세금을 깎아주는 용도처럼 우리가 생각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하자라는 건 이미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손댈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시가의 몇 %까지 올릴 거냐 목표도 다 설정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잠깐 그만합니다라고 하고 도대체 몇 %까지 시가에 부합해야 되느냐를 놓고 연구 용역을 한다 만다 하다가 지금까지 흐지부지된 상황이에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하던 프로세스대로만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가는 중간에 겁니다. 꺾이면 안 된다는 예, 거야. 그냥 핵심은. 시가의 80이든 70이든 목표대로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그만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이 나온 게 공시지가예요. 이제 그래서 그럼 그 공시지가대로 그럼 세금을 내면 되는데 정책적인 상황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행정권에 대한 재량적 이런 거 없이 일괄로 적용하면은 여지가 적다. 운영의 묘를 달라라고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이상한 말을 말도 안 되는 붙이면서 거야, 그거는. 사실은 공무원이 내 마음대로 가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 행정부가 내 마음대로 가감하겠다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입법 없이. 안 돼. 예.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그런데 동네마다 다르고 그것도 올리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아까 최경 기자님 말씀처럼 야 전년도보다 덜 올려야지 이런 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정상화하자고 했던 거예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이것만 법대로 원래 하던 대로만 해도 세금을 건드렸다는 얘기 들을 필요도 없이 정상화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카드가 있네. 카드 있다. 예. 아, 카드 여러 근데 장 그것도 있습니다. 또 안 된다? 음. 그때는 보유세 꺼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그렇죠.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그 고위공직자 재산 이제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며 국회며 이제 지금 뭐 네. 다들 이제 명단이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재산도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부동산 상임위 그 국토위 등 네. 다주택 의원들이 많다. 다 포진이 되어 있다. 결국 그 청와대가 대통령 방침으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는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가 국토위 등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을 봤더니 다주택자들이 포진해 있더라. 그러면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책 결정을 할 때 입법을 할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게 너무 자명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혼자서 그것을 완전히 결정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정부가 되게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네. 합의를 찾아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조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0.00 몇 %의 의구심도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원구성을 하거나 할 때는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의 정상화와 관련한 의지는 워낙 그 정부와 대통령께서 워낙 충만하시기 때문에 국회도 이제 화답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식을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토의회 구성 네. 또는 이제 세제와 관련된 네. 그 재경의회 구성에서는 예. 뭐 약간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의구심 같은 게 남지 않도록 아주 예. 투명하게 이것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도록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네. 그러면 민주당도 네. 대통령의 결정대로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 금지, 부동산 상임위의 배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니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네. 아마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가능하면 뭐 감안을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것을 뭐 저희가 당론으로 정하자,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원님들을 약간 불법적인 것은 아닌데 합법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흔히 말하는 낙인 찍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아주 큰 결정을 내리는 분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간사, 완전히 예, 협상을 간사. 하는 예. 자리라든지 예. 또는 뭐 특별하게 TF를 꾸리는데 거기에 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 정말 그건 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 명의 그 의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의견이 계신 정도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구심은 있긴 하거든요. 완전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정부의 의지와 이제 청와대의 뭐 대통령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고 하셔서 네. 아마 이제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저러한 그 뭐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원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당장 그 원내에 이제 상임위에 배분되어 있는 분들을 흔들지는 지금은 못하고 예, 지금은 불가하고 몇 달 안 예. 남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토 소위거든요. 그렇죠. 국토 소위는 또 소위위원장이 예. 우리가 아니고 저쪽이에요. 국민의힘 김은혜 네.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두 차례 열어주세요 하고는 그냥 전체 회의에서 예. 해가지고 결정해서 이번에도 예. 해서 그냥 올립니다. 국민의힘도 네. 다주택자가 많은 거죠 국토위에. 저희는 뭐 많겠죠. 예. 저희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민의의 전당인데 국민의 얼굴을 닮은 입법이 되겠냐.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그렇습니다.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보니 다주택자가 너무 많고 이분들이 전부 다 또 그 국토위나 이런 데 가 있다고 한다면 정책의 순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의심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내 차원에서 대책이 네.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체로 보면 근데 이제 여당은 정부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수렴을 하죠. 예, 예.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개개인이 법안을 낼 때는 자기 주장을 담아서 법안을 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되는 과정 거의 대부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의원님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그 관련해서 미치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야당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위에서 정리가 안 될 때 예. 상임위 차원에서 그럼 전체회의로 가지고 와서 이걸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예. 할 때 정부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과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하반기에는 원구성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국민의힘과 협의는 하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상임위 발목 잡기가 지속이 되면 100%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정청래 대표는 100%를 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평가받으면 되잖아요. 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협의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 국회법에 네. 따라서 협의를 예. 충분하게 좀 하고요. 하고 약속을 받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잘 안 약속이 되고 무용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그런 게 정치권의 있죠. 약속이라는 좀 게 그런 게 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어떤 방식이든지 좀 예. 원구성이 잘 되어서 예.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1시간을 5천만 원 시간으로 5,200만 원 시간. 예. 본인의 임기 5년이 실제로는 그간에 50년 동안에 못 해왔던 묵은 것들을 좀 정리해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국회도 예. 그렇게 반응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특정 상임위에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해당 상임위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묵은 과제들이 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때가 되면 국민께 충분하게 호소드리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드립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신 저희가 잘해서 평가를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요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경부 장관께서 보고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그렇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부 보도상으로는 뭐 대통령이 저거 얘기해봤자 뭐 매물도 나오는 거 없고 막 저 분명히 매물 잠길 거고 이번에는 또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저 다주택자들의 저 눈물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회개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정도부터 그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통계청이나 아니면 어디서 뭐 자료 수집하는 데서 이 매물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통계들 있나요? 거래 통계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현재 그 이번에 그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줄긴 했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가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평시보다 11.74%예요. 늘어났다. 네, 송파가 15% 상향이 되고요. 15%나 늘어났다고? 네, 용산은 4.19% 해서 좀 낮고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몇 %,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매물이.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저 대통령님, 행안부 장관입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왜 5월 9일이냐? 네. 왜 5월 9일? 네네.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5월 30일인가 3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소급해서 5월 9일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정권 이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선물을 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분명히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정해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해서 시행령에서 일종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그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네, 그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꿀 때 감안해서 하시죠. 예, 대통령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고 이건 법으로 이제 또 이후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놔두면 5월 9일에 잔금까지 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너무 짧은 상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보완은 그런 시행령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국무위원님들 아니면 뭐 부처장들도 이거 혹시 의견 있으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분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분이니? 네. 대통령 마지막으로요. 저기 보시면은 저 2번에 보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 실거주 이런 이게 그래서 저한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5월 9일 계약은 3개월이 아니고 4개월로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요? 저희들이 3개월이냐 4개월이냐. 네네.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는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장의 목소리 듣고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4개월 해줘요. 3개월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토론을 좀 붙이려고 그러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결정할 때 또 하면 되니까요. 하십시오. 4개월이 될 수도 있다. 네.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추가된 의견을 반영해서 접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정면 승부를 선포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꾼들의 오만한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는데요. 0.1%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입법의 심장부인 국회에는 다주택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 이들을 상임위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대출 조작과 호가 띄우기로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규제만이 정당한 경제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상식이 되는 밝은 미래가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